아침 6시 정혜진은 어김없이 잠에서 깼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은퇴 후 3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침대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남편 성우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손을 뻗어보곤 했다. 차가운 이불만 만져질 뿐이었다. 창문을 열자 가을 바람이 살며시 뺨을 스쳤다. 혜진은 작은 원룸형 아파트 안을 둘러보았다. 성우가 병원에 입원한 후 큰 집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사했다. 두 사람이 살기에도 넓었던 집이 혼자 남은 후에는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조차 때로는 적막하기만 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큰딸 수정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다. 혜진은 서둘러 문을 열었다. 어머 수정아. 일찍 왔구나. 네, 오늘은 일찍 끝나서요. 냉장고에 반찬 좀 채워드리려고요. 수정은 바쁜 듯 냉장고를 정리하며 말했다. 혜진은 딸의 등을 바라보며 말을 걸고 싶었지만 수정의 서둘러 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시간을 뺏는 것 같아 망설여졌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프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응,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수정은 금방 짐을 정리하고는 시계를 보았다. 엄마, 저 아이들 학원 데려가야 해서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혜진은 냉장고에 새로 채워진 반찬들을 바라보았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서운함이 밀려왔다. 아이들이 바쁘다는 걸 이해하지만 가끔은 조금 더 머물러 이야기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 오후가 되자 혜진은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요즘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고 또래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며 혜진은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혼자 먹으며 신문을 펼쳤다. 그때 작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복합문화센터 시니어 전용 주거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갖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세요. 혜진은 광고를 찬찬히 읽어보았다. 도서관, 헬스장, 각종 취미활동 프로그램까지 갖춰져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점이 마음을 끌었다. 혹시 이런 곳에서 살면 지금보다는 덜 외로울까? 혜진은 광고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다. 평생 교육자로 살며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었다. 밤이 깊어가자 혜진은 창가에 서서 불 켜진 다른 집들을 바라보았다. 저마다의 삶이 있고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었다. 그녀도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후 혜진은 결심을 굳히고 복합문화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시내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센터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현대적인 외관의 건물이 넓은 정원과 어우러져 마치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을 주었다. 어서 오세요. 정혜진 선생님이시죠? 안내 직원의 밝은 미소가 혜진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다. 센터 내부는 광고에서 본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다. 널찍한 로비에는 편안한 소파들이 배치되어 있고 벽면에는 입주민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이쪽이 도서관이고요. 저쪽은 헬스장입니다. 수영장도 있어요. 직원을 따라 시설을 둘러보며 혜진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활기찬 입주민들의 모습이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할머니,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할아버지들, 라운지에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밝고 생동감이 넘쳤다. 여기서는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서예, 원예, 요리교실, 컴퓨터 교실도 있고요. 무엇보다 함께할 사람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혜진의 마음속에서는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다. 이곳에서라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 거주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안내받은 방은 깔끔하고 아늑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고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딸린 원룸 형태였다. 창문 너머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한 달 후 혜진은 짐을 정리하고 센터로 이주했다. 수정이 도와주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낯선 곳에서 혼자. 괜찮아. 엄마도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어. 혜진은 딸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실제로 그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첫날부터 혜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 일찍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서예 교실에 참여했다. 점심은 식당에서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먹었다.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모두 교육계에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같은 테이블에 앉은 김순자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금세 친근감이 들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을 산책했다. 저녁에는 문화교실에서 진행하는 영화 감상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루하루가 알차고 즐거웠다. 여기 온 지 일주일 됐는데 벌써 이렇게 익숙해질 줄 몰랐어요. 혜진은 새로 사귄 친구 은숙에게 말했다. 은숙은 전직 간호사로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다가 센터로 온 처지가 혜진과 비슷했다. 저도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다들 좋아서 금세 적응했어요. 무엇보다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그렇다. 외롭지 않다는 것. 그것이 혜진이 이곳에서 찾은 가장 큰 변화였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밤에 혼자 방에 있을 때도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 누군가 텔레비전을 보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그런 일상적인 소리들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다. 혜진은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곳에 온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센터에서의 생활이 2달째 접어들 무렵 평온했던 일상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날 아침 혜진이 아침 운동을 마치고 식당으로 향하는데 입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럴 수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 개인정보가 다 유출됐다는 거야. 은행 계좌번호까지. 혜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 은숙에게 물었다. 혜진 언니, 큰일 났어요. 센터에서 입주민들 개인정보가 해킹당했대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일부는 금융정보까지 유출됐다고 해요. 혜진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니. 요즘 그런 사건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자신이 직접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센터 측에서는 뭐라고 해? 죄송하다고만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요. 점심시간이 되자 센터 관리소장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입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즉시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특히 김순자 할머니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이야? 우리 같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라는 거야? 다른 입주민들도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센터를 믿고 왔는데 배신감이 든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느냐고 분노를 표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불안했다.
며칠 뒤부터는 이상한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험 상품을 권유하는 전화였다가 나중에는 대출을 권하는 전화까지 왔다. 분명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어 보였다. 언니, 나도 그런 전화 와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몰라도 하루에 서너 통씩 와서 미치겠어요. 은숙도 같은 상황이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며 센터를 떠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했던 식당 분위기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내부에 정보를 빼돌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센터 직원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혜진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을 잠그고 또 잠그며 혹시 누군가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었다. 그동안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느꼈던 이곳이 갑자기 낯설고 위험한 곳처럼 느껴졌다. 이런 곳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한 달 전만 해도 그토록 아름답게 보였던 정원이 이제는 어둡고 음산해 보였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은 어느새 불안과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전화벨이 또 울렸다. 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는 것조차 두려웠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안전을 위해 온 곳에서 오히려 더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혜진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센터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다. 혜진은 수정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바쁜데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에이, 엄마. 그래도 가족한테는 말씀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집으로 다시 오실래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딸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다시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그래요. 근데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진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산책을 나갔다. 그런데 예전처럼 다른 입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모두들 조심스러워하며 서로를 경계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혜진은 둘째 아들 민수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민수는 해외 출장 중이라며 간단히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었다. 막내딸 수연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중에 문자로 바빠서 통화 못해. 나중에 연락드릴게라는 짧은 답장만 왔다. 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이 바쁜 것을 이해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족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혜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움찔했고 문을 두세 번씩 확인했다.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혜진은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불안에 떨며 지낼 수는 없었다. 비록 편의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많았지만 정작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음 날 혜진은 센터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퇴실 의사를 밝혔다. 아직 보상 문제도 해결 중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원이 만류했지만 혜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와 혜진은 인터넷을 검색했다. 도시에서 떨어진 작은 마을들, 조용하고 안전한 곳들을 찾아보았다. 화려한 시설은 없을지라도 자신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원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혜진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있는 단독주택을 발견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해 보였다. 무엇보다 마당이 있어서 작은 텃밭을 가꿀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여보세요? 광고 보고 전화드리는데요. 혜진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집주인은 친절했고 언제든 와서 보라고 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새로운 결정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함이 느껴졌다. 비록 혼자만의 선택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혜진은 다짐했다. 편리함보다는 평안함을, 화려함보다는 진정함을 선택하겠다고. 이제 정말로 자신다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곧 이 모든 것들과 작별할 수 있을 테니까. 혜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센터를 떠난 지 한 달 혜진은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마침내 자신만의 공간을 찾았다. 시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그만 농촌 마을, 그곳에 자리한 작은 한옥 개조 주택이었다. 집은 크지 않았다. 방 2개와 거실, 부엌이 있는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마당이 제법 넓어서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고즈넉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혜진의 마음을 끌었다. 엄마, 정말 여기서 혼자 살 거예요? 너무 외져요. 의사를 도와준 수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혜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괜찮아. 여기가 훨씬 안전하고 평화로워.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서 기지개를 켜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센터에서 느꼈던 불안과 초조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오전에는 집 안팎을 정리하거나 마을 한 바퀴를 돌며 산책을 했다. 농과 밭이 펼쳐진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졌다. 가끔 만나는 마을 사람들도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에 혜진의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무엇보다 즐거운 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취미들을 다시 찾아가는 일이었다. 교사 시절 바쁜 일상에 밀려 포기했던 독서와 글쓰기를 천천히 되살려갔다. 조용한 거실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 차 한 잔과 함께 일기를 쓰는 시간이 소중했다. 겨울이 되자 혜진은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배웠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목도리, 조끼 등을 만들어갔다.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마을 슈퍼에서 만난 젊은 며느리가 혜진이 뜬 조끼를 보고 감탄했다. 오랜만에 받는 칭찬에 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봄이 오자 혜진은 본격적으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마당 한켠에 작은 공간을 일구어 상추, 시금치, 쑥갓 등 간단한 채소들을 심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스럽게 돌보는 일이 즐거웠다. 혜진이네, 농사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이웃 할머니가 무럭무럭 자라는 채소들을 보며 칭찬했다. 자신의 손으로 기른 싱싱한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을 때면 그 어떤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면 혜진은 마당에 평상을 놓고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하늘과 반짝이는 별들이 온전히 자신의 것인 듯 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연락이 뜸해도 서운하지 않았다. 충실한 하루를 보낸 후라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통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근황을 들려줄 수 있었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거기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수정의 말에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랬다.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어느 가을 저녁 혜진은 마당에서 채소를 따며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이란 화려한 시설이나 편의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 자신만의 선택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혜진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편리함보다는 평안함을, 화려함보다는 진실함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다운 삶이 시작된 것 같다. 남은 인생,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리라.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혜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평온하고 자유롭고 무엇보다 자신다운 새로운 인생이었다.